2025년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06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폴 호회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자, 이제 유럽 대항전들의 결승전 대진이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물론 지금 촬영을 하는 이 순간 컨퍼런스는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한 팀은 첼시고 한 팀은 지금 경기를 치르는 2차전 기준으로는 피오렌티나와 베티스인데 이 경기 스코어가 지금 2대2예요. 네. 안토니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스코어가 4대3으로 이대로 끝나면 레알 베티스가 첼시의 상대가 됩니다. 그렇죠. 일단 연장이 진행 중이라서 네. 피오렌티나도 최근에 결승을 계속 갔다가 맞아요. 한 번도 우승을 못한 그 어떤 갈증이 있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아마 하는 동안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시죠. 네. 자, 일단 유로파 네.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유로파 4강 2차전들이 모두 펼쳐졌고 와, 이거 참 결승 대진이 진짜 멘토가 나왔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6팀이 가는 건 확정이 됐고요. 확정이에요. 네, 어느 팀이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둘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음을 생각하면 네. 특히 이번 결승에 대한 어떤 절실함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보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0대2로 토트넘이 승리하면 합계 스코어 5대1인데 보데 글림트를 이전에 라치오 로마전을 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뭐야 시시하네 왜 이렇게 호들갑이었던 거야 라고 하실 만한 조금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긴 했는데 그럼 그 전에 보데 글림트가 보여줬던 경기력이 별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요. 분명 상대를 위협적으로 몰아붙일 만큼 토트넘 팬들도 걱정할 만큼의 경기긴 했는데 토트넘이 결과적으로 잘했어요. 그렇죠. 네. 일단 노르웨이 팀이 이렇게 유로파리그 유럽 대항전에서 준결승에 오른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 준결승까지 오르는 동안에 보데글림트도 어딘가 지친 면이 있겠죠. 그랬겠죠. 그 전까지의 전적을 봤을 때 홈에서 정말 대단한 기록을 자랑했던 팀인데 토트넘이 잘했던 이유는 역시 프랑크푸르트전도 그리고 이번 보데글림트전에서도 드러났던 포스테코글루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준비를 잘했나? 라는 포인트가 이번에도 보였어요.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 네, 1차전 때도 이제 메디슨을 활용했던 상대 플레이메이커에 대한 대인 방어, 네. 대인 압박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상당히 또 좋은 도움이 됐는데 비록 메디슨은 이제 부상으로 올 시즌에는 볼 수 없게 됐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프랑크푸르트와의 8강 2차전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 공격으로 올라오는 선수에 대한 1대1 접근 방식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어요. 그죠. 그 덕에 수비적으로 더 신경을 썼고 실리적인 전술 운영까지 보여줬고 이러한 경기 운영의 영리함 덕분에 인조잔디 또 폭우가 쏟아졌던 비가 엄청 많이 왔던 그런 악조건들을 토트넘이 모두 이겨내고 결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제가 기억나는 우승 트로피는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있을 때 리그컵이었습니다. 네. 그거 우승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15-16 시즌부터 손흥민의 트로피에 대한 도전은 두 번이었었죠. 한 번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18-19 근데 리버풀에게 네. 고배를 마셨고 그 다음 리그컵이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무리뉴를 경기 전에 잘라내면서 2020-21 시즌의 리그컵 결승이었죠. 맨시티에게 1대0으로 네. 지면서 결국에는 또 우승 트로피 도전에 실패를 했고 기준으로 따지자면 리그컵보다는 훨씬 높고 챔피언스리그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따낼 수 있는 이번 기회가 토트넘에게도 그리고 많은 한국에 있는 축구 팬들이 바라는 손흥민의 어떤 트로피를 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해리케인도 이번 분데스리가 우승을 통해서 그 길었던 무관 징크스에서 그죠? 탈출을 했는데 맞아요. 과연 손케 라인이 모두 같은 시기에 무관인데 어떤 징크스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해진 대목이 됐고요. 토트넘은 이번 토너먼트에서 결승에 오르는 동안 가장 놀라움을 자아낸 포인트는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수비에 대한 어떤 접근. 토너먼트 운영은 그래도 리그와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수학이 분명 이번 결승행에 도움을 주면서 또 결승에서의 어떤 승부 포인트에도 분명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요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리가 타이틀을 땄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2개 트로피를 땄고 트래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버밍엄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백승호도 타이틀을 땄어요. 그렇죠. 이명재 선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트로피로 따지면 아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 그 중에 가장 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무관에 허덕였던 손흥민까지 타이틀을 딴다면 대한민국 코리안 리거들의 이번 시즌 성적의 마지막 최종 어떤 물론 기여도는 뭐 선수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풍성한 트로피들을 따올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 팀 커리어라는 게
프로 선수들에게 이 우승 트로피가 주어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프로 선수를 줄 세어봤을 때 우승을 단 한 번이라도 하고 커리어를 끝내는 선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대다수의 선수가 우승하지 못하고 커리어를 끝냅니다. 근데 이번 유럽 시즌에 우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네. 이렇게 다수의 선수들이 다 좋은 팀 커리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축복받은 한 해가 또 되는 거죠. 근데 그죠. 그 기회가 지금 정말 많이 네. 찾아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유랑 빌바오는 이 아틀레틱이 먼저 득점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맨유가 무려 4득점, 합계스코어 7대 1이라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아틀레틱을 무려 7대 1로 쪼개면서 맨유가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뭐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마운트가 멀티골을 넣고 그리고 쇼나 디알로를 투입을 했는데 디알로도 경기력적인 측면을 더 끌어올리면서 네. 뭐 맨유가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크쇼가 예전보다 신체 능력은 떨어졌을지언정 축구력이 좋죠. 축구력이 좋아요. 이 선수가 왜 영리한지를 잘 보여준 경기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후반 15분에 그 3명을 동시 투입시킨 교체가 크게 적중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 전까지 실수도 많았고 끌려다니기도 했고 3대 0의 1차전 리드가 11대 14음으로 이제 일찍 그 국면이 접어들었던 게 끝나버렸죠. 그게 그때. 컸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차전이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네. 안 좋아서 당황을 좀 했을 맨유 팬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아틀레틱 클럽은 일단 1차전이 그렇게 너무나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비비안, 퇴장당한 비비안 못 나왔죠. 산세트는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 산세트가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인데 그쵸? 거기에 양윙인 니코 이나키 윌리엄스 형제가 모두 다 빠졌어요. 부상으로. 네. 그리고 주축 자원들의 이런 이탈이 아틀레틱 클럽 입장에서는 결국 중요할 때 공백을 메우기는 좀 힘든 그치. 승부를 내기 힘든 그런 포인트가 된 것 같고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교체술의 적중 당연히 토너먼트에 있어서는 경기 중 감독의 관리 능력과 변화가 또 중요하거든요. 아모린 감독이 그 변화의 타이밍을 귀신같이 보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 그리고 마운트가 그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은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의존도가 컸는데 마운트가 다행히 부상에서 돌아온 뒤로 좋은 폼을 유지하고 그죠. 있고 이번 멀티골은 본인에게도 큰 자신감을 가져다 준과 동시에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첫 골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첫 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혈이 이제 뚫렸을 겁니다. 네. 그런 점들까지 결승을 앞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폼이 좋은 선수들을 추가로 봤다는 점, 아모린 감독의 교체가 적중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분명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의 프리뷰 개념으로 일정이랑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2주 후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5월 22일 새벽 4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평일이라 쉬운 시간대는 아니긴 해요. 근데 맨유라는 거대 클럽, 우리나라에도 팬이 굉장히 많은 맨유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한정으로 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챔피언스리그 결승 이상의 흥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대진이 만들어졌고 어쨌든 PL 팀들 간의 경기인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PL 팀들 간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고배를 마신 바가 있어서 네. 그거를 좀 떨어내고 싶겠죠. 그렇죠. 이번이 역사적으로는 UEFA 주간 대회 남자 클럽 대항전 역사상 6번째로 잉글랜드 클럽 간의 결승에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첼시 리버풀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리고 맨유 첼시도 있었죠. 맨첼이 있었고. 존 테리가 이제 골대를 맞추고 눈물을 흘렸던. 그다음에 네. 리버풀 요 토트넘 있었고 그리고 이런 그 기억들이 납니다.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번이 맨유 6번째입니다. 아스날 첼시 유로파도 있었구나. 그렇죠. 네. 2018-19 시즌. 그러네. 그런 것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경기인데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현재 리그 15위, 토트넘이 리그 16위. 자, 여러분 이거 리그 망한 겁니다. 리그는 진짜 망했어요. 망인 시즌인 거예요. 더군다나 정말 이거 자주 히든포라서 하면서 얘기했지만 강등팀이 이렇게 일찌감치 멀리 뚝 떨어져 있지 않았으면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이 두 팀이 유로파에만 집중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큼 자 리그 망한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컵 정말 중요합니다. 이 컵 못 따죠? 그 팀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시즌인 거 정도가 아니라 클럽 최근의 어떤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시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시즌 농사가 한 방이라는 걸 네. 결정줄 수 있는 한 방에 의해서 완전히 최상단에 그죠? 무관을 깨뜨렸다거나 아니면 아모린 감독의 첫 시즌에 대단한 업적이 탄생하거나 챔스 티켓 따고 네. 트로피 따고. 근데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준우승에 머무른다 그러면 리그에서의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네. 물음과 동시에 팀 사기도 떨어지고 다음 시즌 플랜까지도 계획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진짜 많은 게 걸려있는 이번 유로파 결승이 될 텐데 주목할 포인트는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 인터뷰로도 많이 밝혀왔지만 두 번째 시즌 기록이 있어요. 맞아요. 항상 본인이 맡아왔던 팀들은 부임 두 번째 시즌에 트로피를 들었다.
월로든 트로피를 딴다. 네, 과연 포스테코글루의 그런 징크스가 이번에도 이어질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토트넘의 무관 탈출 기회, 앞서 말씀해 주셨던 2008년 리그컵 이후로 17년 만에 트로피를 도전하는데 기회가 상당히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반대로 챔피언스리그 3번의 우승, 그리고 유로파리그 2017년 우승까지. 무버지가 이때 우승을 했죠. 네, 사실 UEFA 대회 우승 경력으로 보면 당연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죠? 더 좋은 역사를 갖고 있고, 토트넘의 경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교했을 때 UEFA 대회에서의 어떤 우승 경력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네. 17년 만에 타이틀, 17년 만에 우승이라는 큰 동기부여가 작용을 할 겁니다. 아마 맨유 선수들에게는 역사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고, 반대로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무관을 깨트려야 한다는 부담이 또 마찬가지로 따라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기사를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 시 아디다스와의 계약에서 연간 1,000만 파운드가 삭감되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걸어놓는 경우 많죠.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보다도 이번 대회에 대한 우승이 네. 갈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뭐 아르센 벵거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유로파리그에 대한 어떤 내용과는 별개로 지금은 현행 룰은 그럼요. 네, 당연히 유로파리그 우승팀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결승에 걸린 것 정말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맨유는 당군 형이 라이브 때마다 얘기하는데 무패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토트넘도 잘해서 왔어요. 그렇죠. 일단 토트넘의 경우는 비교적 적은 점수차로 승리를 네. 거머쥐면서 결승까지 왔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토너먼트 라운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유연한 경기 운영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좀 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맨유는 반대로요. 폭발적인 공격력이 좀 눈에 띕니다. 리그와 다르게 유로파리그에서는 꽤 다득점 경기들을 많이 펼쳐졌고, 골 많이 넣어요. 이번 아틀레티코 클루브전만 해도 일단 4골이거든요. 그죠. 네, 총합 스코어 7골입니다. 그런 점만 보더라도 화력은 좋다. 다만 리옹과의 연장 혈투가 그랬던 것처럼 수비적인 불안함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맨유한테는 좀 뭔가 걸리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두 감독의 어떤 전술 전략은 차이가 좀 크죠. 일단 네. 기본적인 수비 시스템도 포스텍은 백포 전통적인, 물론 뭐 풀백을 굉장히 위쪽으로 올리는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모링은 절대적으로 백스리를 네. 쓰는 감독입니다. 백스리를 쓰다 보니까 역시 윙백을 활용한 측면 그죠. 공격에 아모린 감독은 항상 주안점이 있고, 공간 자체에 대한 조직적인 위치 선정을 많이 강조하죠.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라든지 폭을 벌리는 선수라든지 그때그때 공간에 선수가 위치해 있는 거 역시 아모린 감독은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빠른 공수 전환 역시도 아모린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죠. 볼을 잡았을 때 수직적으로 항상 빠르게 공간을 향해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이제 아모린 감독은 많이 중시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쨌든 시즌 중 부임이고 아직 선수단의 스쿼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볼 점유에 대한 어떤 강조나 압박에 대한 기준점은 경기마다 아모린 감독이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경기 무조건 공격적인 운영만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아모린 감독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현 선수단의 소화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인상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헤스미스가 많이 네. 나오는 부분은, 이거는 감독이 뭔가 잡아주려고 해도 지금의 선수단이 본인의 입김 하에서는 구성되어 있는 스쿼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어느 정도는 태생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산만함이 제가 볼 때 맨유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에 아틀레티코 클루브전도 교체 적중하기 전에 패스미스 얼마나 많았어요. 좀 정신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그 정신없는 부분, 가르나초의 이상한 그 마무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산만함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게 맨유한테는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포스테코글루의 특징 역시 볼 소유와 점유를 좀 기반으로 하고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서 중앙의 숫자를 많이 두려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풀백보다는 윙이 비교적 더 넓은 공간을 창출하는 걸 선호하는 전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받을 때는 그 윙어들이 풀백 발사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게 항상 좀 단조롭다는 네. 문제가 있는데, 자, 높은 수비 라인, 공격적인 전방 압박, 볼 타이치 후 빠른 역습을 노리는 것은 역시 항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수하는 특징이고요. 뒷공간 노출 등 명확한 취약점도 존재하는데, 다만 유로파리그 토너먼트에 한해서는 평소보다 더 수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토트넘의 상황입니다. 결승에서도 수비적으로 유연한 운영을 보여줄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의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생각하는 맨유와 토트넘의 결승 대진의 승부처는 중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원 싸움이 중요하죠. 네. 뭐 어떤 경기에서도 중원 싸움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특히 두 팀의 경기에선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원 싸움에 있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막아야 될 토트넘의 중원이
삼선에서 특히 얼마나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 줄지가 포인트고 또 토트넘의 볼 점유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맨유 역시도 중원 경쟁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두 팀 중 어느 팀이 중원 경쟁력을 확보해서 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가 많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토트넘이 토너먼트에서 수비를 잘했던 이유는 중원을 포함한 상대에 대한 1대1 압박의 시스템이었어요. 결국 상대의 어떤 공격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대비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되려면 중원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원 경쟁력이 제가 봤을 때 결승에서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는 역시 두 팀의 압박의 효율성 또 그 상대가 공격으로 나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뭐 윙백의 뒷공간이라든지 윙어가 이제 풀백 발사대 역할을 하다가 풀백이 발사됐을 때 나오는 그 뒷공간이라든지 이거 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걸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는 당연히 장면마다 두 팀에게 중요한 대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들이 이제 아까 대진이 성사되고 네.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라이브 채팅창의 분위기를 보니까 서로 이제 약간 갈리는 게 어떤 거냐면 토트넘 팬들은 최근에 맨유 실제로 기록이 좀 그래요. 반대로 맨유 쪽은 DNA가 다르다. 결정적인 순간에 트로피 누가 땄냐. 딱 그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 게 최근에 포스텍이 맨유를 잘 잡았어요. 네, 일단 포스테코글루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토트넘 감독으로서의 5경기 치렀는데 무패입니다. 네. 진 적이 없고요. 특히 이번 시즌. 네, 리그 더블 카라바오컵에서도 승리. 그래서 올 시즌 3전 전승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포스테코글루에겐 자신감, 맨유한테는 약간의 불안함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고요.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 시즌 유로파리그 무패. 14경기 9승 5무의 성적이고 전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산 마메스에서 경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 잡아보고 왔잖아. 네. 더군다나. 5월 한 달, 그냥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마메스에서 연속해서 경기를 칠 수 그럼요. 있는 거라서 예. 이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큰 자신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목할 선수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7골과 5개 도움, 대회 득점 공동 선두에 소시에다드전 해트트릭, 빌바오전 결정적인 골까지 이번 유로파리그 토너먼트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솔랑케도 대단합니다. 5골과 4개 도움인데 이번 경기도 중요할 때 솔랑케가 골을 터뜨려주면서 그죠.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활약을 보여줬죠. 경미한 대퇴사두근 부상이 좀 있었으나 다행히 회복을 해서 이번 준결승 2차전도 뛰었고 결승 준비도 현재로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부상자 체크하면 맨유는 돌아온 선수들이 좀 있는데 여전히 못 나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이제 뭐 아예 시즌 아웃이니까 네. 못 뛰고요. 달로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기사에 따라서는 5월 말에 복귀할 것이다. 누군가는 아예 미정이다라고 네. 이야기해 있는데 그래서 불확실. 근데 출전을 못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쏠리지 않을까 싶고요. 지르크제이도 일단은 못 나오죠. 못 나오고. 6월 초에 복귀니까. 덜리트는 복귀 시점으로 따지면 이 경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는 뭐 아무리 머리에 네. 달려 있겠죠. 감각이 아무래도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더리우트 선수가 지금 5월 16일경 복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복귀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거기서 핏이 어느 정도 그치. 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고 다만 이제 마즈라위, 에릭센, 쇼가 이번 경기 명단에 포함되면서 일단 돌아와 있는 점 쇼는 아예 뛰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맨유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토트넘 메디슨이랑 베리바리 시즌 아웃이야. 이거 못 뛰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골 때리는데 손흥민의 상태를 100%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상이 안 됩니다. 네. 예, 사실 원래 발부상에 대한 첫 번째 보고가 있을 때 나왔던 이야기는 경미하다. 주말 리그 맞아요. 경기 뛸 수 있다였어요. 하지만 서서히 밀리다가 꽤 길어졌습니다. 여전히 팀 훈련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결승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2주예요. 예, 2주입니다. 근데 그 2주의 기간 동안에도 손흥민 선수가 복귀해서 과연 뛸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이제는 어렵다고 봐야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복을 입은 채로 경기장에 들어가서 같이 경기를 보는 거는 뭐 그런데 핏이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819 챔스 때 해리케인. 예, 이거 왜냐면 해리케인이 그때 부상으로 쭉 그 행보를 같이 못하다가 결승전에 나왔죠. 근데 좋은 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해리케인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우라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전 아약스전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모우라가 아니라 해리케인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저는 해리케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왜냐면 네. 케인 만약에 안 넣었어? 경기 졌어요? 많이 나오죠. 무조건 해리케인 나오죠. 썼어야지. 네. 이게 무조건이에요. 그 경기를
이긴다면 모든 게 결과론적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이 정도의 팀 에이스 선수를 빼는 건 쉽지 않아요. 자, 손흥민 얘기로 바꿔봤을 때 손흥민이 결승전에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칩시다. 핏을 봐야 돼. 그리고 핏을 봐야 되는데 일단 출전을 시켰는데 좋지 않았을 경우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뛸 수 있는데 핏이 안 좋아서 안 넣었어. 근데 골이 안 나와.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상태가 좀 궁금합니다. 부디 아직 리그 경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에 복귀가 돼서 리그 경기를 통해서 좀 감각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메디슨이 일단 빠져 있어서 창의성을 좀 더 공격에서 불어넣어줄 선수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죠? 전 그래서 손흥민이 필요할 거라고 느끼는 입장이라 그래도 좀 잘 돌아와서 원만하게 결승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형철이가 얘기한 그 중원 지역의 싸움에서 계속 눈에 띄는 선수가 사실 저는 카세미로예요. 카세미로. 그러니까 전 그 최근에 아스날 경기를 보면서 더더욱 그 점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너무 옛날 말이긴 합니다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우승도 해본 놈이 한다라는 얘기가 이게 되게 잔인하면서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에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카세미로의 존재가 사실 이적하고 난 다음에 못했던 타이밍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페레즈가 잘 팔았네, 맨유가 눈탱이 맞았네 이런 얘기 있지만 그 사이에 계속해서 트로피를 따는 데 있어서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게 저는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아스날에 그런 선수가 없어요.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고비를 넘겨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저는 라커룸 분위기와 필드 위의 분위기를 바꾼다고 보는데 그때 보여주는 카세미르의 위력이 저는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대등할 거다. 단판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다소 맨유 우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기록으로는 어쨌든 포스테코글루가 네. 맨유에게 진 적이 없다는 없어요. 점, 올 시즌 이미 3승을 했다는 점에서 그 기록은 또 토트넘의 유리함을 그죠. 말해주거든요. 저도 이 결승은 예측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55-45로 맨유를 보는데 네. 어떻게 보나요? 전 그냥 50-50 볼래요. 그냥 딱 50-50.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예상 외로 포스테코글루도 유로파 토너먼트는 분명 경기 준비를 잘 해온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승리를 다 이끌었다고 보는데 결승도 제가 볼 때 포스테코글루 준비 잘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원 싸움의 구도를 놓고 보면 카세미로가 미친 활약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힘입은 맨유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또 중원에 힘이 넣는다 해도 또 가르나치나 홀린이 앞에서 뭐 날려먹고 이러면은 또 거기서 경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라서 그지. 이거는 진짜 예측 불가다. 사실 원래 예상은 아틀레틱 클루브 대 보드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예측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이 났어요. 2대2로 끝났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유로파 컨퍼런스 대진은 레알 베티스 대 첼시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는데 체급으로 본다면 첼시가 우승하는 게 정배일 겁니다. 다만 이 펠버지의 베티스가 안토니, 신톤이라고 불리는 안토니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정말 펠레그리니가 잘 써요. 그렇죠. 그래서 첼시도 어려운 경기, 그러니까 까다로운 경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티스도 흐름에 탔어요. 유럽 대항전 준결승에 오른 것도 그치. 처음이었는데 결승까지 아예 오르면서 보다 더 선수들이 흥이 좀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력이 역시 날카로운 팀이죠. 네. 특히 안토니가 이번에 프리킥 골도 넣었고 마지막 앞대 에자줄리 선수 결승골에 도움까지 어시스트. 기록을 했고 미친 활약입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안토니와 산초 사실 아픔이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있었던 선수들인데 각 그 맨유를 벗어나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구도가 성사된다라는 점도 현지 팬들이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스토리 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볼만한 거리가 나왔어요. 첼시의 경우는 이제 UEFA 주간 이번에 만약에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하면 UEFA 주간 모든 주요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최초의 팀이 됩니다. 그죠?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컵 위너스 컵 여기에 컨퍼런스 리그까지 과연 이번 컨퍼런스 리그가 첼시에게 트로피를 안겨다주는 대회가 될지 여기도 상당히 또 흥미진진한 그런 매치업이 됐죠. 컨퍼런스 결승은 29일입니다. 29일 목요일 역시 새벽 4시고요. 그 이후에 3일 뒤에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펼쳐지는데 주중이라 조금 쉽지 않겠지만 역시 이것도 저는 베티스가 좋은 팀이라 경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유로파 리그 결승 얘기했고 컨퍼런스 결승 얘기했으니까 챔피언스 리그 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명경기를 펼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인테르 대 바르셀로나 경기.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4대3 합계 스코어 7대 6으로 인테르가 2시즌 전이죠? 2시즌 전이죠. 2시즌 전에 맨시티에게 고배를 마시면서 준우승에 그쳤던 그 서력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선수들 뭐 두 팀 모두 너무 잘했고요. 미쳤죠. 네, 미친 활약이었고 다 박수 받을 만한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인테르에게 승리팀이니까 좋은 포인트들은 역시 전술적으로는 야말에 대한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왔다. 라민 야말 선수가 좀 더 밀려서 뒤쪽에서 볼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디마르코의 전진 수비와 미키타리안의 협력 수비, 이걸 통해서 1차전보다 더 대비를 하려고 했음이 느껴졌고요. 3호의 전술을 활용한 시모네 인차기 감독의 맞춤 전술, 대응 전술이 역시 이번 1, 2차전 이 노가웃 스테이지에서도 잘 준비가 돼서 통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장면이었습니다. 인테르과 이런 기록을 보면 통산 4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일단 도전을 하게 되고, 마지막 우승은 2010년 무리뉴 감독 때의 트래블이었고요. 2023년 결승 진출, 맨시티의 패배, 이번이 7번째 결승 진출인데 2년 전 준우승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동기부여가 바짝 올라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력의 특징, 수비적인 견고함, 물론 최근에 바르셀로나전에 총합 6실점을 하면서 약간 퇴색된 느낌이 있고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코파 이탈리아나 세리아에서의 최근 경기들은 인테르가 마냥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말하기 힘듭니다. 실점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인테르라는 팀의 어떤 올 시즌 지금 결승에 오르기까지의 원동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수비를 빼놓기가 또 힘들어요. 당연하죠. 수비,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술적 규율 역시 이 또한 같은 내용에 진행되는 점이라 봐야 되겠죠. 미드필드진의 활동량, 라우타로와 티람의 강력한 투톱 조합, 또 신뢰할 수 있는 골키퍼 얀조머. 존머 잘해요. 존머 잘해요, 얀조머. 그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존머는 알리안츠 아렌에서 졸라 강합니다. MG 때도 그렇고, 메넨글라트바 때 진짜 바이에른 뮌헨 상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알리안츠 아렌에서 펼쳐지는 결승에서 존머가 또 다시 플레이 오브 더 매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인테르에서는 너무나 대단한 서사를 쓰고 있죠. 얀조머가 1, 2차전 합계 14번의 선방으로 팀을 캐리했는데 2년 전 인테르가 4,700만 파운드의 오나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500만 파운드로 얀조머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2년 뒤 얀조머가 이번 준결승 2차전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 2차전 합계 14번의 선방. 이거는 뭐 실점과 별개로 얀조머는 정말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둠프리스 2골과 3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본인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냈죠. 1차전 2골과 하나의 도움, 시저스킥의 골, 헤더골, 30초 만에 티람의 골을 도왔던 대단한 도움까지. 2차전에도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라우타로의 선제골을 도와줬고, 종료 직전 아체르베의 그 모두를 열광케 했던 기가 막힌 동점골의 도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준결승 1, 2차전 2경기에서 2골 이상과 2개의 도움 이상을, 그러니까 2골 2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역대 4번째 선수가 된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 정도 기록이 잘 없는데 어떤 분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보통은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그러는데 둠프리스는 몸이 나쁘니까 머리가 고생하지. 그러니까 워낙에 압도적인 이 신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 피지컬적으로 훌륭해서 그게 바르셀로나를 어렵게 만들었고. 그렇죠. 저는 뭐 인테르의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펼쳐질 때까지 어떻게 결정지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리그가 2위긴 합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심에는 저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크죠. 대단한 감독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 리그가 조금 주목도와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덜 조명받아서 그렇지 진짜 좋은 감독이고, 그리고 전술적인 규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쉽게 보지 못하는 어떤 특별함 이런 걸 인자기 감독이 노장 선수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어떤 이게 저는 뭔가 혹시 영화 중에 주먹이 온다라는 영화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김지훈 감독의 영화예요. 최민식 씨와 류승범 씨가 각각 더블 주연이라고 보면 되는데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다 사연이 존나 많아. 이전에 메달리스트였던 사람인데 완전히 좀 망가져서 어렵게 살고 있고, 류승범은 문제아예요. 그래서 정말 불우하게 근데 불량아처럼 살고 있다가 막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 그래. 그래서 마지막 복싱으로 붙는데 뭔가 최민식이 인테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나쁜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백전 노장들이 아체리가 이렇게 골을 넣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리고 단단한 수비 이런 것들 올라오고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패기 그 자체입니다. 젊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느낌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를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뭔가 심정적으로 찬호 형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테르한테 마음이 약간 간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원래 전력 평가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4강 구도나 결승 구도에서 사실 언더독에 위치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열광케 하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몇몇 선수의 활약은 물론 당연히 돋보이는 감이 있죠. 앞서 말했던 얀조머나 뭐 둠프리스 그리고 참 항상 강함을 보여주는 라우타로 등등 몇몇 선수들의 활약이 빛나는 것도 있는데 팀적으로 뭔가 인테르가 좀 전사들이 보이는 그런 팀이야. 느낌도 좀 있어요. 네, 팀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게 이제 대응 전술의 힘까지 시몬의 인차기 감독에 대한 지도력까지 더 대단한 부분으로 이어지게끔 하지 않나. 올해가 또 푸른뱀의 해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가 예. 푸른뱀 그 자체 아니야. 그래서 뭔가 사연이 만들어지나 물론 네. 뭐 동양 쪽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점도 좀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쪽으로 간다면 너무나 아쉽긴 합니다만 하피냐가 이번 경기에서도 또 공격 포인트를 네. 생산을 하면서 지금 발롱도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때도 이런 트렌드가 좋지는 않다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 대회에서 우승한 팀에서 발롱도르가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꽤 때문에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인테르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하피냐도 당연히 포디움 안에 들어갈 만한 활약을 했습니다. 일단 스탯이 대단합니다. 단일 시즌 챔피언스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2013-14 시즌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 골이야 당연히 호날두가 많고 또 호날두의 활약이 어쨌든 이 챔피언스리그가 올 시즌 경기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런 면도 좀 어느 정도는 그죠? 고려가 돼야 되면 분명하긴 하겠지만 호날두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도움이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 기회 창출자로서 하피냐 선수가 많은 부분에 또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메시가 바르셀로나 선수로 그동안 챔피언스리그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2011-12 시즌 19개였습니다. 하피냐가 이건 이미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록을 쓴 올 시즌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결승 진출 실패로 인해서 발롱도르 수상 가능성에 대한 말이 좀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배당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더블을 한다면 전 하피냐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꼭 어느 우승팀에서 발롱도르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인테르가 만약에 우승을 한다 그러면 뭐 많은 선수가 있겠지만 라우타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뭐 이따 얘기할 파리 생제르맹 우승하게 된다면 또 압도적인 공격 생산도를 만들어낸 덴벨레가 네.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고 덴벨레가 사실 스탯이 대단하긴 해요. 앞서 이제 하피냐 선수가 이 전체 시즌 57개, 57개 공격 포인트를 지금 기록했거든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32골과 25개의 도움. 근데 덴벨레도 이게 덴벨레가 지금 뛰고 있는 무대의 이 도움이 통계 매체마다 달라서 그냥 골수만 적어오긴 했는데 46경기 33골. 그리고 이게 기자분들의 투표잖아요. 발롱도르가 또 그것도 있어요. 서사. 맞아요. 좀 극적으로 활약이 올 시즌 올라온 선수들이 당연히 더 투표를 더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언제나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좀 문제적인 선수로 네. 분류가 됐었잖아요. 멘탈도 그렇고. 근데 올 시즌은 과거의 부진을 딛고 최고의 선수로 올라선 그 그죠. 서사가 명확하다 보니까 맞아. 좀 더 이 덴벨레 선수가 표를 받기에 유리한 환경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라우타로 만약 인테르가 또 우승을 한다면 라우타로가 또 엄청난 투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골수가 결국 덴벨레와 비교했을 때는 11골 가량의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런 점들도 사실 조금 라우타로 선수에게는 불리함이 될 수 있고. 근데 덴벨레의 경우도 라우타로도 그렇고 혹은 이제 10대 야말도 그렇고 요즘의 발롱도르 경향을 보면 결국 누가 우승자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그 같아요. 안에서 나오는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 덴벨레, 라우타료 그 두 명이 지금 네. 결승 대진으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위치에 올라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바르셀로나는 사실 뭐 영정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리가를 우승해서 더블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바꿔야 될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을 느꼈지만 대단히 잘한 시즌이라고 봅니다. 플릭의 첫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박수 받을 만한 활약을 했다고 보이고 인테르는 마지막까지 봐야죠. 네. 뭐 대단한 경기를 보여준 두 팀의 선수들에게는 뭐 많은 축구 팬들이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자, 파리랑 아스날 스코어 2대1 합계 스코어 3대1 파리 생제르맹이 결승에 진출했고 아스날은 또다시 이번 시즌 아무런 트로피를 가지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직 남아 있죠. 2위 자리에 대한 네. 유지. 그 부분을 잔여 일정에
챔피언스리그 여파로 좀 사기나 체력이 많이 좀 저하가 돼 있을 거예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런 그래서 부분들. 저는 2위 수성하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맨시티가 일정이 좋아요. 그리고 맨시티가 잘하고 있죠. 네. 요즘에. 그래서 아스날은 그걸 좀 과제 삼아서 마지막 목표를 좀 달성하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돈나룸마의 선방이 미쳤습니다. 영주 형이랑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초반 15분에 아스날이 좀 몰아붙였을 때 돈나룸마를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분위기가 확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돈나룸마에게 다 막히고 난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이 선제 득점을 한 순간 파비안 루이스의 득점이 나온 순간 저도 끝났다. 아까 유로파 때 이 당군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아르테타 감독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저는 아르테타는 여전히 되게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고 전술적으로도 아이디어가 있고 근데 저는 트로피를 가져오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위의 감독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무언가 그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아르테타가 그런 부분을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혹은 경험을 쌓고 이것들이 나아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모험보다는 좀 통제 그리고 안정감을 좀 바라는 스타일의 감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 안 바뀐다. 근데 그런 거라면 선수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해보고 이런 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기로 한 버크셔의 그 워렌 버핏 네. 뭐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신봉하는 편인데 인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걸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0%고 90%의 일은 대응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잖아. 그렇죠. 계획을 아무리 해봐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어디서 누가 다칠지 네. 모르고 상대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럼 거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저는 명장인지 명장에 가까운 대열까지 갔는데 그 한 단계를 못 넘는지를 딱 그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아르테타가 그 근처에서 지금 좀 머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길 수 있다면 그거를 배워가는 거고 네. 그게 안 된다면 안타깝게도 아르테타가 아스날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이냐라는 어떤 물음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 시즌 요 챔스 끝내고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잘라야 된다도 아니고요.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좋은 감독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많은 팬들이 그 염원하고 있는 우승과는 생각보다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게 결국은 결실을 맺기 위한 그 성과가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기 네.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돈 것 같은데. 많이 썼어요. 그리고 팀도 잘 만들었어요. 제가 네. 볼 때. 정말 매력적인 팀을 잘 만들었고 이 아스날이라는 팀을 지금 위치까지 끌어올린 거는 당연히 현재로서 아르테타 감독의 공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그걸 응용해내서 대응에 대한 변수를 이끌어내는 것, 대응을 해내는 것 그치.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지금 너무 부족하죠. 네. 뭐 여름 이적 시장 얘기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게 지금까지도 돈을 많이 썼지만 또 한 번 대거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도 만약 타이틀을 따지 못하는 거랑 별개로 클럽의 97점 우승, 준우승 그거는 난 우승에 준하는 성과라고 봐요. 네. 그럼 오케이. 챔피언스리그도 또다시 4강에 왔는데 결승에 못 가더라도 뭐 바르셀로나 정도 하고 결승에 못 가. 그러면 팬들이 이렇게 평가 안 한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이러네. 지금 최근 2, 3년간 그려왔던 그림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아르테타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경질하라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팀이 다른 감독을 찾아본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라고 생각하는 지금 거의 어찌 보면 아스날에서의 본인의 탄탄한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는 정도. 구단 내 입지는 안 변할 거라고 봐요. 다만 팬들의 아쉬움이 커지겠죠. 그렇죠. 시기상 팬들이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네. 반대로 파리는 돈나룸마의 대단한 선방. 그러면서 이제 파리가 일단 결승에서 올랐는데 막판에 그 사카가 놓치는 기회가 기대됐으면 0.81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런 좀 안타까운 기록도 하나 좀 있었습니다. 파리 기록을 보면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하고요. 2020년 바이에른 뮌헨에 패한 뒤 두 번째 결승 진출입니다. 뭐 인테르도 2년 전 준우승, 파리는 5년 전에 준우승 그 아픔을 좀 갖고 있고요. 덴벨레, 크바라 두 해 등 공격진의 역동성, 여기에 개인 기량, 미드필드의 장악 능력과 높은 압박, 기동력이 아주 대단하죠. 돈나룸마의 강력한 골키퍼 능력 이걸 바탕으로 역시
팀의 전력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예, 빠르고 더욱 집단적이고 압박적이다. 이런 이제 젊고요. 해외 기사에서의 묘사도 좀 있고요. 우려는 역시 수비 취약성, 16경기 15실점. 그리고 돈나룸마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그만큼 수비에서의 위기가 좀 있다는 뜻인데 그 해외 패널들도 아스날과의 2차전이 어쨌든 파리가 이긴 경기이긴 하지만 사실 잘하진 않았어요. 예, 그런 불안 요소가 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스날 팬들이 더 아쉬운 건 그런 미스를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는 건데 주앙레베스도 이날은 좀 미스가 있었고 중간중간 패스가 끊기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키미의 패스 미스도 좀 보였죠. 누누 멘데스 초반에 불안했어요. 그렇죠. 경고도 일찍 받았고. 네. 자, 아스날은 비록 이걸 놓쳐서 준결승에서의 탈락을 맛보게 됐지만 인테르는 이 첨예한 그 인테르가요. 실수 한 번 안 놓칠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뱀이에요. 노련한 네, 뱀이에요. 진짜 뱀이에요. 아주 경험치가 많은 그 검투사 같은 느낌이라 딱 그런 미스 있으면 푹 찌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결정력이 높은 공격수가 라우타로도 결정력이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잖아. 사실 그 투톱이 때에 따라서는 네. 경기에서의 어떤 결정력이 아쉬워서 골 못 넣어. 침체된 어떤 내용의 그래. 이유로 작용될 때도 튀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챔피언스리그에서 하는 걸 보면 그 순간적으로 빈틈이 나왔을 때 치명상을 입히는 골들을 내요. 이거는 팀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아니 프라테시 같은 선수가 그렇게 골들을 딱딱 바이언전이야 이렇게 넣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거든. 집중력이 그만큼 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선 대단한 거죠. 아니 아체르비가 왜 거기 있어? 약간 그 저기 뭐야 슬램덩크에서 왜 저기 강백호 저 안경 선배였나 강백호이냐 누가 하여튼 거기 제가 왜 있냐고. 저기 제가 왜 있냐 그래. 이거잖아요. 아니 아체르비가 갑자기 거기 왜 있어? 딱 그 느낌이죠 진짜. 그래서 인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련함이 대단하고 네. 파리 생제르맹은 참 은바페, 네이마르, 메시 이 공격 라인이 해체가 됐지만 크바라, 덴벨레 그리고 주앙네베스, 비티냐, 파초, 마르키뉴스, 돈나룸마로 이어지는 그 코어가 네. 너무 좋습니다. 팀이 잘 네, 너무 만들어졌어요. 좋아요.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일단 전력 평가로 봤을 때는 파리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시선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인테르가 어떻게 도전하는지 이런 구도로 결승에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강인 선수가 한국인 세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 진출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가 박지성, 2007, 2008 이 당시는 결장을 했죠. 맨유는 우승했습니다. 2008, 2009, 2010, 11은 박지성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두 경기 모두 뛰었는데 아쉽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준우승을 했죠. 손흥민 선수 2018, 19 시즌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아쉽게 팀이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세 번째 결승 진출을 하게 됐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입지로 봤을 때는 출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그게 좀 아쉽죠. 네. 아쉽기는 한데 그간의 아시아 대륙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던 선수 박지성, 손흥민, 알리다이 저기 바이언이겠죠. 네, 98, 99 시즌 바이언이고요. 그리고 우사미 타카시 2011, 12 시즌이 있더군요. 바이언. 네, 그리고 미나미노 타쿠미 리버풀. 그리고 메흐디 타레미 이번에 진출을 했죠.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출전을 한 선수는 이제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 두 명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아시아 대륙에 있어서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른 출전한 세 번째 선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승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세요? 결승전 포인트.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은 역시 강점과 약점을 비교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요. 측면이에요. 측면. 파리의 윙어 대 인텔의 윙백 혹은 스토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파리의 기가 막힌 윙어들이 있잖아요. 뭐 우스망 덴벨레가 중앙으로 나오지만 성향 자체 윙이잖아요. 개인 기술 좋고 발 빠른 파리의 이 공격진들이 인텔의 측면을 쉽게 허물기 시작하면 경기가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측면에 대한 공격, 그들의 드리블을 인텔가 견고하게 막아낸다. 그러면 파리도 실수가 없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인텔의 유리한 고지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관건이 될 포인트가 저는 그래서 측면이 되지 않을까. 크바라와 이 누누 멘데스로 이어지는 좌측 라인이고 네. 반대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둠프리스가 막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이드백으로. 그리고 뭐 부상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비색에기는 네. 비색은 사실 불안한 선수긴 해요. 네. 근데 엄청난 역시 신체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라. 아니라면 빠바르가 나올 것이고. 빠바르가 또 네. 부상 복귀하면 또 빠바르가 나오겠죠. 네. 그렇지 빠바르가 나오겠네. 왜 비색? 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간다면 뭐 두회가 있겠지만 덴벨레가 측면 위주로 좀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하키미와 덴벨레 네. 내지는 두회. 반대쪽엔 스토퍼는 바스톤인데 디마르코가 일단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 이거 모르겠다. 여기에 또 야마를 막았을 때 미케타리안이 그렇죠. 협력수가 도움을 줬던 것처럼 바렐라, 미케타리안 등의 이 차라놀루까지 도움이 쓰리미들이 보여주는 네. 기동력도 그렇죠. 당연히 수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이 합세한
협력 수비로 측면에 대한 수비가 인테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파괴하고 개인 기술과 유연한 움직임, 기동성과 속도로 파리가 완전히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으면서 쉽게 골을 넣을 것이냐. 제가 볼 때 여기 포인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파리가 쉽게 가면 진짜 그대로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속절없어요. 얘네 네. 윙어들이 너무 세요. 진짜 세요. 물론 이제 그건 있죠.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하피냐 야말 이번 시즌 그 어느 팀들과 비견해도 가장 최강의 라인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원들과 이미 한번 붙었었던 건 있는데 쿤데나 발데가 다 나오지 못한 경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인테리는 최상위권 레벨의 그 측면 자원들은 이미 상대에서 이긴 바가 있다. 네.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또 결승이는 이 무대가 열리는 6월이 됐을 때 한국 시간으로 6월이죠. 네. 그때가 됐을 때 또 컨디션 그날의 컨디션이 어떨지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전까지의 행보와 별개로 그날의 컨디션이 어떨 것인지. 근데 그 컨디션이 가려질 포인트가 제가 볼 때 이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측면을 좀 개인적으로는 주목을 하고 싶고 셋피스는 근데 아마 인테르가 우위일 겁니다. 아 많이 우위죠. 많이 우위일 겁니다. 예. 둠이자 둠신이 또 만약에 미쳤어요. 둠스데이. 미친 활약을 네. 또 셋피스 때 보여주면 뭐 측면 흔들고 파리가 선제골 넣고 이것과 별개로 셋피스에서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깻잎 한 장 차이 정도 나는 이 경기는 셋피스가 또 되게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이미 경기 전부터 인테르가 많이 유리합니다. 그게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또 기대가 많이 되죠. 중앙 지역 싸움으로 본다면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피티냐는 이제 붙박이고 네. 인테르도 바렐라, 차라놀루 그리고 미키타리안으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요거는 기동성과 젊은 면에서는 확실히 파리 생제르맹 쪽이 좀 우위에 있고 네. 경험 면에서는 인테르 쪽이 앞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합에서도 제가 볼 때 인테르가 좀 비벼볼 여지가 있을 것 사이즈가 같아요. 조금 뭐 사실 인테르 중원이 사이즈가 되게 좋진 않아요. 바렐라도 큰 선수는 아니고. 근데 아무래도 조금 그 파리 생제르맹 비티냐와 주앙 네베스가 작죠. 그리고 어리죠. 예. 어린 나이 때와 좀 그래도 완숙한 선수들 간의 차이가 제가 볼 그치. 때 조금 발생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매치업을 하게 되면 저는 사이즈보다도 그런 나이, 경험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궁금하긴 하면 왜냐면 보면 요즘에 비티냐가 사이즈는 작은데 경합은 또 잘 잘해요?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전 때도 잘 이겨내고 신체 잘 활용했으니까. 피케를 못 쳤어 그렇지. 아 그렇죠. 근데 이 나이에 의한 그 어떤 구도는 어떻게 잡힐지 맞아요. 그건 좀 모르겠고 그건 인테리가 좀 우위긴 네.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중앙 수비 라인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실점 기록만 보더라도 인테르도 바르셀로나전에 실점을 많이 해서 그렇고 또 뭐 최근에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수비는 인테르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네. 공격 라인에서는 전형적인 톱을 쓰는 팀과 안 쓰는 팀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개인 능력은 일단 파리가 좀 공격에선 유리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라우타로 튀람은 결정력이 뛰어난 공격수는 아니에요. 근데 또 라우타로는 최근에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다 넣고 있어서 모릅니다 이것도. 중요 경기 만약에 진짜 인테르도 그 투톱을 활용해서 특히 마르키뉴스가 파초가 정말 좋은 수비 보여주고 네. 있지만 마르키뉴스는 사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간의 이 피로도와 또 나이가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라우타로랑 튀람의 파트너십도 상당히 영리해요. 움직임 상당히 뛰어나고 맞아요.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빠지면서 상대를 넓게 벌리거나 공간을 좀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번뜩이는 움직임들은 충분히 마르키뉴스와 파초를 또 공략할 여지가 있어요. 돈나룸만 모르겠어요. 돈나룸만은 진짜 미친 아래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돈나룸마랑 존머는 그냥 변수야 서로. 그냥 변수예요. 어떤 식으로 뭐 PK가 나오든 승부차기를 가든 일반적인 세이브 상황에서도 팀을 구해내는 선방을 하는 선수들이라 요거는 뭐 엄대엄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파리의 공격진을 뭔가 개인 기술이 통해도 조머를 막을 수 있을지도 이것도 예측이 안 된 변수죠.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그냥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저는 네. 심경적인 부분에서 인테리어한테 좀 마음이 간다라는 것뿐이지 올해 파리 생제르맹은 너무 센 팀이라 우승을 그 알리안츠 아레나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홈구장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지 않았던 팀들 중에 우승팀이 나온다. 네. 새로운 우승팀이 나온다라는 그 징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열어봐야 되겠다 정도 정말 생각합니다. 열어봐야죠. 네. 네. 자, 요 정도로 유럽 대항전들 2차전 살펴봤고 결승전도 간단하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이슈만 두 가지 볼게요. 하나는 김민재, 하나는 케빈 데브라이너인데 네. 김민재는 클럽 월드컵에 출장하기 위해서 자녀 리가 일정들을 좀 쉰다고 합니다. 자, 그 앞에 돌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A매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소집은 어떻게 될지. 그러네. 네, 일주일 있거든요. A매치 네. 기간이. 그 뒤에 바로 클럽 월드컵 맞아요. 시작이에요. 아직은 뭐 소집 명단이 나올 시기가 아니지만 아마 또 한 번에 뭔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자, 홍명보 감독님. 워워. 워워. 전쟁인가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랫동안 고생한 선수입니다. 클럽 월드컵을 떠나서 휴식 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김민재 선수는 당연히 국대에 와서 뛰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런 어떤 걸 갖고 있으니까. 근데 체크 잘 해보겠지만 네.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떨까요? 울산 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소집을. 제가 뭐 좋은 생각 하겠습니까? 아까 뭐 전쟁 왜 예, 그랬겠어요? 예, 예, 할 말이 예. 없으니까 네, 한 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 관련 문제로 휴식이 지금 예고했는데요. 7개월 동안 통증을 참고 뛰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으면서 경기를 소화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올 시즌 분데스리가 2,283분을 소화했는데 미넨 선수 중 출전 시간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상당한 아픔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우파메카노, 이토 등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할 때마다 김민재의 존재는 굉장히 필수적이었고 콤파니 감독의 높은 라인 수비와 끊임없는 스프린트 요구는 당연히 김민재 선수의 어떤 부상에는 악영향을 줬을 겁니다. 일단은 클럽 월드컵을 팀 입장에서는 지금 출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휴식은 리그 잔여 일정 쭉 휴식, 클럽 월드컵 출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6월 클럽 월드컵 때 아마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출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케빈 데브라이너는 저희가 히든볼 EPL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 맨체스터 시티와 작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적설이 났는데 하나는 리버풀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했는데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온스테인 같은 유력한 기자들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나폴리랑도 링크가 짙게 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먼저 리버풀 어릴 때 더브라이너가 리버풀을 응원했었고 할아버지가 또 리버풀 팬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연배는 모르겠지만 리버풀은 그때 당시 영광의 시대를 살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꽤 크죠. 80년대에는 뭐 리버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베팅 업체에서 더브라이너가 잉글랜드에 남으면 리버풀을 유력한 행선지로 보는 분위기가 있어졌었대요. 아스날. 는 베팅 업체의 픽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을 가져야 됐을 텐데 네, 라고 저는- 보시는군요. 뭐 관심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네. 제주주 스털링에 진첸코도 데려왔으면서 왜 케빈 더브라이너는 없나요? 어떻게 보면 진또배기 제자인데. 네. 예.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이거는 리버풀이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리버풀 에코에서도 더브라이너에 대한 리버풀의 관심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팬들이 오히려 이거 진짠가 보다 믿기 에코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렇다면 반대인데 네, 이건 반대다. 하지만 온스테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디에슬레틱 온스테인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한 거 보면 네. 에코의 어떤 내용과는 별개로 아마 에코가 우라카이를 했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죠. 그냥 다른 사람이 쓴 네네네. 그냥 똑같이 썼을 것이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출처는 온스테인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나이나 최근 어떤 부상 기록이나 부담돼요. 높은 연봉 이게 제가 봤을 때는 FSG의 그 영입 정책에 안 맞아요. 뭐 저도 뭐 아스날을 반농반진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있는 영입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래서 저도 리버풀은 아마 이거는 이적설이 애초에 아닐 것이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근데 나폴리가 지금 오퍼할 예정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뭐 나폴리 그 케빈 더브라이너의 아내가 나폴리 쪽에 집을 알아봤다 뭐 이런 기사도 네. 같이 나오고 있는데 감독 콘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니폼색도 같고 그 본인 입장에선 챔피언스리그 뛸 수 있는 게 되게 큰 메리트죠. 타리그로 가고 네. 그다음에 아내랑 같이 뭐 잠깐 보내는 데 있어서 커리어를 보내는 데 있어서 또 미항 아니야 나폴리. 또 거기서 조금은 유유자적하게 네. 있는 것도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진짜 말씀해 준 것처럼 유니폼 색이 일단 똑같네요. 네, 하늘색. 물론 이제 뭐 결국 협상 과정에서 주급이 또 어떻게 그치. 작용이 될지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챔피언스리그를 뛸 수 있는 유럽 무대에 남을 수 있다는 게 나폴리를 선택했을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좀 보고요. 맥중사와 만남. 맨체스터의 두 명의 선수가 나폴리에서 공존하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 이제 가르나초. 가르나초. 아무튼 이외에는 뭐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 MLS 메이저리그 사커 등 팀들이 계속 더브라이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선택이 저는 유럽 중심부에 한두 시즌 더 남아 있을 것 같긴 해요. 본인이 뭔가 미련이 그런 있는 것 것 같아. 같아요. 저는 그 전에는 미국 갈라나 했는데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 레벨에서 좀 더 뛸 수 네. 있는데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나폴리가 정말 좋은 또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렇고 다른 팀들이 또 더블라인에게 어떻게 달려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유럽 대항전도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이번 시즌 말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히든볼도 그 소식 잘 전해서 계속해서 네.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